Industrial Revolution is that it doesn't change what we are doing, but it changes us. 인간 바둑 최고수를 4대1로 이긴 알파고의 등장으로 4차 산업혁명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정보, 빅데이터를 순식간에 분석해 의미 있는 가치를 찾아내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변화입니다. 인공지능에 의한 일자리의 소멸과 부의 편중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은 4차 산업혁명에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예, 제가 하는 연구가 계산화학으로서 촉매 반응을 개발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오늘 할 얘기는 학생들한테 그 계산화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요즘에 뭐 신문에도 많이 난 알파고, 그러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 가지고 이 화학 반응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좀 하러 여기 왔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알파고를 우리가 이제 알파고라는 것이 진짜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알파고가 이제 요즘에 뉴스 같은 데 많이 떴는데, 우리 과학에서 그리고 artificial intelligence 같은 데에서 쓰는 거는 그렇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임플리멘테이션은 새로운 거고, 그 바둑에 도전을 했다는 거는 새로운 일이지만, 그 있는 테크놀로지는 기술은 벌써 옛날부터 다 알고 있는 기술인데, 이제 바둑 인공지능이라 하면 제일 처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무슨 바둑을 두다든가, 아니면 화학을 하든가, 뭐를 하든가, 아니면 자동차를 타다든가, 아니면 무슨 그림 같은 걸 이렇게 봤을 때 이게 그림이 뭐다 하고 알아내는 거. 그것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실, 그러니까 우리 리얼 라이프에 있는 것을 컴퓨터에다가 프로젝션을 어떻게 시킬 거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컴퓨터가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 한 3살, 4살 된 아이들한테 이런 사진을, 개가 그린 사진을 보여주면, 무슨 개가 진돗개다든가, 아니면 무슨 만화에 나오는 개라든가, 이런 걸 다 보여주지, 이건 개라고 다 알아보기가 쉬운데, 컴퓨터들은 그런 일을 하기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 이제 프로젝션이 힘든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바둑을 두는 거를 만약에 인공지능으로 만들자 그러면, 이런 바둑판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바둑을 놓기 시작하면, 그것을 이제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000 해서 1으로 해서 이제 여기에 있는 곳은 1으로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바로 프로젝션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프로젝션 만약에 했다면 그 다음으로 두는 그 식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걸 따질 때 이제 똑같이 이런 인공지능으로 해서 이렇게 하자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알아내는 게 이제 그 알파고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한 가지 그렇게 만약에 이런 프로그램을 쓴다 그러면 제일 쉽게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 이제 저녁에 집에 가셔서 숙제로 한번 알파고 비슷한 프로그램을 짜보자.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이게 너였으면 두 번째 스텝은 뭐냐 할 때 잘 모르겠으면 그냥 다 한번 다 줘보자 하는 게 있잖아요. 그냥 하얀 돌 가지고 여기다 놓고, 아니면 그 다음에 다음 군데, 또 다음 군데 한번 다 싹 놔보자 하는 게, 그게 그러니까 possibility가, 할 수 있는 possibility가 뭐겠냐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다 두고, 그 다음 스텝은 또 뭐냐.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넣었으면 까만 게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해서 다 여러 군데 놓을 수 있으니까, 이런 possibility를 하나씩 다 그냥 체크를 검색을 해보자 하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끝까지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이긴 거는 몇 번, 이렇게 여기다가 한번 나와봤더니 한 12번밖에 이기지 못하더라. 그런데 여기다가 놓고 계속 진동을 해보면 뭐 37,839번을 이겼다. 그런데 여기다가 넣으면 43만 번을 이겼더라. 그러면 그 맨 처음에 두 번째 놓을 때 요거로 놔야겠죠. 그죠? 이게 이제 끝까지 만약에 가면 제일 이기기가 쉽다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만약에 이렇게 쓴다면 그 바둑판을 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possibility를 그러니까 시츄에이션을 하나씩 다 검열을 해보면 진짜 maximum 이게 depth search라고 그러는데 이런 방법 경우에는 그 바둑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수가 전 우주의 원자 수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완전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알파고가 나오기 전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커뮤니티에서 말한 것은 뭐냐면 바둑 같은 거는 이제 장기 외국 장기 같은 거는 이런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잘 되는데 바둑 같은 건 정말 힘들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임플리멘테이션 나온 것이 진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에서 진짜 이건 대단한 일이다 하고 구글이 막 투자를 해가지고 할 만큼 한 것이 뭐냐면 이 문제를 이 여러 가지 전 우주에 있는 원자보다도 더 많은 그 possibility 중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 걸 자꾸 꺼내내냐 하는 그 기술이 새로운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 기술은 어떻게 하는 거냐? 조금 전에 보여준 것처럼 그냥 시뮬레이션만 그렇게 하나씩 해서는 끝날 아무리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들을 다 써도 끝날 수가 없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우의 수를 줄이자. 그러니까 search space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비스 스페이스를 줄인다는 거의 작전은 뭐냐 하면 이걸 그냥 이렇게 하나씩 그냥 다 컴퓨터 보고 두라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이 바둑을 잘 두는 사람 그러니까 챔피언들 이런 세계 챔피언십에 둔 것을 그냥 보고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를 보고 한번 그냥 배우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서치를 이렇게 할 때 싹 다 그냥 하나씩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잘하는 사람들 것을 보고 다음에 우리가 결정을 할 때 그 사람들이 한 것 비슷하게 흉내를 내자 하는 것이 바로 이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요 두 거는 보니까 바둑 정말 잘 두는 사람들은 이쪽으로는 가지 않더라. 그러면 그것을 아예 서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워버리고 다른 걸로 이제 가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엠피리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도 잘 이해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 것을 흉내를 내자 하는 그런 스트래티지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맥시멈 데스가 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액션에서 후보군을 줄여야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첫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depth reduction. depth reduction이라면 전 끝까지 시뮬레이션을 안 가도,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우선 이렇게 여러 가지 해볼 게 많은데 그거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다음에 진짜 그거가 완전 끝까지 다 가야 되냐 결정을 하게, 아니면 끝까지 가지 않고도 결정이 되냐. 이제 그것도 바로 그 잘하는 사람들 거 보고 흉내를 내는 것을 컴퓨터에다 가리키는 기술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후보권 줄이기를 이렇게 이제 두는 거고, 이걸 바둑을 따라하기. 그러니까 이걸 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하나씩 그 컴퓨터한테 이런 여러 가지 결정을 할 게 있었을 때 다른 사람들 하는 걸 보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봐라 하고 자꾸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럼 조그만 것만 그것만 자꾸 기억을 했다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처음에 했던 얘기랑 좀 달라지는 점이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그냥 그 세계 우주에 있는 원자만큼 할 그런 계산을 했을 때는 메모리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거는 그냥 할 때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라고 던져졌을 때 언제든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그 테크놀로지가 되지만, 이걸로 함으로써 꼭 필요한 것이 메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바둑을 몇백 번, 몇만 번 이렇게 두어봐가지고 조금씩 배우면서 그거를 기억하는 그런 그 파실리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걸 내가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조금 있으면 이걸 우리가 화학적으로 갈 때 그런 파실리티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을 꼭 만들어야 우리가 이 테크놀로지를 쓸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아까 그 프로가 바둑 두는 걸 따라가는 것은 여기서 이만큼 뒀을 때 요거에 왜 그러는지 모르면서도 그냥 이렇게 두더라.
그러는 것을 다음 액션을 이제 봐가지고 여기다 이제 흉내를 내면 딴 데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을 때 이쪽으로 가는 그런 초이스에다가 그 포인트를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웨이트를 더 줘서 그쪽으로 자꾸 갈 수 있게. 그래가지고 이제 representation 이렇게 많이 한다면 여러 가지 이제 레이어들이 이렇게 생겨서 이쪽으로 가는 액션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딥러닝 같은 데에서는 한 13 레이어, 그러니까 13개 정도로 가는 그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이 똑같은 테크놀로지가 그러니까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이라고 이것을 그러는데 이 뉴럴 네트워크 같은 거 가지고 요즘에 벌써 많이 쓰이는 분이 어디냐면 이런 image processing,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것이 뭐냐. 지금 여러분도 다 무슨 여기 뭐 한국도 많이 쓰인 것 같은데 그 페이스북 같은 데 가보면 뭐 사람 얼굴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딱 나오고 그러는 거. 그런 것도 다 이런 비슷한 테크놀로지를 다 써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럼 이런 기술이 언젠가 우리 삶을 바꿀 거냐. 이 기술이 봐서 우리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스피치 레코그니션 같은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핸드폰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다 이제 그 스피치 프로세싱 것도 다 뉴럴 네트워크로 다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것이 뭐 이제 미래에 생기는 일이 아니라 벌써 지금도 다 나오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평가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예측 모델을 리그레션 하면서 점점 업데이트를 해서 점점 전문가들이 한 걸 배워가면서 그 웨이트가 점점 세지는 그런 테크놀로지를 지금 이제 우리 바둑 두는 데서 알파고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알파고가 배우는 방식은 정말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가치망,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밸류 evaluation 네트워크라고 그러면 현재 국면에서 이길 확률이 얼마인지 점수로 뽑아내는, 그러니까 그 테크놀로지 여기다 넣으면 몇 프로 이긴다 하는 거를 이제 배우는데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끝까지 이렇게 해보든가 힘들게 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씩 배워서 하는 거. 그 다음에는 그리고 이제 정책망, 이것은 이제 바둑판을 인식하여 인간적으로 어디에 누는 것이 좋을까, 그 위치를 정확하게 해서 이제 점수를 뽑아내는 그런 네트워크가 또 필요한 거고, 펄리시 네트워크라고 그러는 거,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가는 길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어떤 거를 이제 어떤 다음 스텝을 어떻게 구해내냐. 그거 할 때는 몬테카를로라고 해요. 몬테카를로라는 게 왜 몬테카를로라고 나오냐면 몬테카를로가 지금 유럽에서 도박을 제일 많이 하는 군대거든요. 그러니까 몬테카를로 서치라는 것은 그냥 어느 정도까지 이제 웨이팅을 해서 갈 수 있는 후보들을 다 찾아놨으면 거기서 어디 갈지 모르니까 그냥 랜덤으로 그냥 아무 데나 가자. 그냥 아무 데나 아무나 찍어서 그쪽으로 가나 하는 거를 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거에 좀 안 좋은 것 같으면 그냥 랜덤으로 또 다른 걸 찾아서 가는. 그러니까 도박하는 거랑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해서 배우는 그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evaluated random search를 해서 다음 스텝을 잘 알아내는 그런 테크닉.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진짜 옛날부터 다 알고 있던 테크놀로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몬테카를로로 이쪽으로 갈 거냐, 이쪽으로 갈 거냐, 이쪽으로 갈 거냐 이런 걸 잘 모를 때 그냥 랜덤으로 아무거나 해서 한번 해보는 그런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러면 알파고를 어떻게 하면 화학도 가르칠 수 있을까? 그 문제를 지금 알파고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이 artificial intelligence를 화학에 쓰려고 하는 것이 지금 제가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건 Why should AlphaGo learn chemistry? 그러니까 왜 우리 알파고가 화학을 배워야 하냐? 지금 우리가 봐서는 바둑을 잘 둔다는 것은 와 진짜 이거 대단하구나. 뭐 몇 개월 동안 벌써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이해가고 있는데 그것은 뭐 테크놀로지가 대단하다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바둑을 기계가 사람보다 더 잘 둔다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세계에 무슨 새로운 일을 해낸 것도 아니고 그냥 테크놀로지만 보여준 건데 그러면 그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다음에 가서 정말 풀어야 되는 문제는 화학에서 정말 풀어야 되는 문제는 뭐냐? 그것을 이제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문제를 하나 예의로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지금 이제 새텔라이트로 밤에 미국의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이는 것이 이쪽이 이제 뉴욕이고 뉴욕이 커다란 도시들이니까 그게 다 보이고 요것이 이제 시카고예요. 시카고니까 하도 이게 커다란 도시니까 이제 불이 다 보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덴버는 여기 있고 시애틀은 여기 있는데
여기가 노스다코타입니다. 노스다코타가 여기서는 가보신 분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숲밖에 없어요. 거기는 숲하고 무슨 돼지나 몇 마리 있을까? 사람이 사는 데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불이 이렇게 나와 있냐? 불이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이유가 바로 플레어 가스라는 거죠. 메테인 플레어링이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도시가스 같은 것이 많이 나와요. 거기서 그 기름도 많이 캐어내고 그러면 기름 같은 것을 많이 캐어낼 때 그 사이드 프로덕트로 같이 이렇게 캐어내지는 그 가스 중에 하나가 메테인 가스입니다. 메테인 가스라는 거는 그러니까 알키닐 중에 가장 간단한 CH 본트를 가지고 있는 물질인데 이 메테인의 문제는 뭐냐면 메테인 가스가 우리 지금 도시가스가 있는 것이 메테인이거든요. 메테인 가지고 이제 도시가스 쓸 수 있고 우리가 태울 수 있고 우리 많이 쓸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메테인을 운반할 수가 없어요. 이런 가스니까 운반을 하려면 그냥 풍선에 이렇게 하나씩 들어올 수도 없고 그 커다란 그 양을 가져와야 되니까 프레셔를 넣어서 액체로 만들어서 가져와야 되는데 메테인을 액체로 만들자 그러면 프레셔만 올라가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온도도 낮아야 돼요. 그렇다 보면 메테인을 이런 아무도 안 사는 데서 뉴욕이나 시카고 같은 데다가 운반을 해보면 그 메테인에서 받아올 수 있는 에너지보다 그 운반을 하자고 집어넣은 에너지가 더 많아서 그렇게 가져올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이런 기름 나오는 데 같은 데 보면 거기서도 메테인 가스가 거의 한 30%까지 거의 있는 카본 컨텐트가 그러니까 그 카본 컨텐트가 다 메테인 가스거든요. 근데 그거를 운반을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지금 그냥 태워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왜 그냥 태워버리냐. 만약에 이 메테인을 태우지 않고 그냥 노출시킨다면 지금 카본 다이옥사이드, 그러니까 CO2가 우리 지금 그 날씨를 변경시킨다고 크다는 말이 있는데 메테인 가스가 CO2보다 한 25번 정도 더 나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온도를 올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CO2를 이걸 태우지 않고 그냥 바깥으로 그냥 나오게 놔둔다면 우리 그 환경 오염에 크다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태워버리는 게 더 낫다 해가지고 그걸 다 지금 태워버리는 중이고 이것이 이제 그리고 옥시전이랑 산소랑 이렇게 같이 믹스처가 돼버리면 이것이 잘못하면 금방 터질 수가 있어요. 엑스플로전이 하도 많기 때문에 가장 할 수 있는 법이 그냥 이렇게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사우디에 어디서 기름 파는데 아니면 이런 노스다코타 같으면 언제든지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이렇게 불이 타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까 이제 여기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스타틱스를 보면 2011년에는 메탄가스를 태워버린 메탄가스가 이만큼입니다. 얼마인지 이게 지금 150 billion이라고 하는데 한국어로는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쉬어보세요. 예, 전 잘 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메탄가스 이거 다 태워버렸고 2012년에는 전 한국에서 쓴 도시가스가 이거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쓰는 도시가스의 3배를 매년 전 세계에서 그냥 태워버린다는 것이 지금 우리 시츄에이션이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럼 2015년에 지금 그 헨리 합이라는데 헨리 합 내추럴 가스 스폿 프라이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도시가스의 그러니까 메테인의 얼마냐 하는 그 가격인데 그 가격이 지금 $77 그러니까 1000 큐빅미터가 $77였어요. 그거를 만약에 돈으로 계산을 해보면 11.6 빌리언 US 달러를 매년마다 우리가 태워버리는 거고 한국 돈으로 이걸 하면 13.8조 원. 이것이 대단한 돈을 그냥 태워버린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요즘에. 그래서 이제 화학적으로 그러면은 이 메탄가스를 좀 바꿔버리면 안 되냐. 이거 어떻게 우리가 지금 트랜스포트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걸로 메탄가스랑 좀 비슷한 화학품이 트랜스포터가 쉬운 것은 뭐냐? 메탄올, 메탄에서 메탄올 가는 거는 그 CH 본트 하나를 그냥 빼버리고 거기다 OH만 달면 메탄올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메탄올은 뭐 이건 액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메탄을 메탄올로만 만들 수 있다면 그러니까 촉매 반응으로. 이제 그러니까 제가 왜 우리 지금 맨날 하는 일이 촉매 반응을 개발하는 사람인데 이제 왜 내가 이 문제를 얘기하는지 이제 아실 수 있죠. 그죠? 촉매 반응을 만들어서 메탄을 메탄올로 만든다면 이것을 그냥 쉽게 트랜스포트를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는 문제 때문에 이제 화학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문제가 뭐냐면 메테인은 non-polar. 그러니까 non-polar bond들은 우리가 화학 반응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 CH 본드가 굉장히 세고 굉장히 안전한 CH 본드이기 때문에 thermodynamics,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thermodynamics하고 kinetics라고 있는데 thermodynamics가 너무 이 메탄이 안전하기 때문에 화학 반응을 하기 힘들고 그리고 화학 반응을 하려면 무슨 다른 솔벤트에다가 이게 녹여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뭐 카탈리스 하면 그 녹여야지 이 가스 가지고 이렇게 반응하는 게 힘든데 이 메탄은 이 녹는 솔벤트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스로 계속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뭐 아이오니제이션 포텐셜도 높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반응을 할 수 있다면 그 트랜스포트인데 이게 트랜스포트를 해와서 이제 태워버리고 메탄올을 태워버리고 그러는 것도 좋은데 그거보다 이제 한 발 더 가서 우리 화학과 쪽에서 보는 거는 지금 봐가지고는 우리가 석유가 점점 달라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석유가 이제 거의 없어지고 점점 비싸지고 그러니까 석유를 만약에 다 무슨 태양 에너지로 바꾸자. 뭐 이러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죠? 이제 무슨 전기로 다 이제 하자. 그거는 그러면은 뭐 에너지 쪽에서는 다 좋은데 만약에 우리가 진짜 석유가 하나도 없어져서 그냥 태양 쪽으로 에너지를 다 구한다 그러면 우리 화학품은 어디서 가져올 거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화학품 만들고 여기 이런 데 다 보이시는 플라스틱 같은 거 이거 다 석유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석유가 다 없어질 경우에는 그 에너지는 어떻게 다른 데서 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화학품을 만들 수 있는 마테리얼 그거는 어디서 가져올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가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이런 메테인 같은 그런 많이 있는 그 물질을 화학품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꼭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화학과들에서 봐서는 그게 에너지 크라이시스보다 나중에 만들 그 재료 크라이시스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반응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이제 지금 제가 이번 2016년에 그 미국에서는 그런 브레이크스루라고 그러는 일이 됐어요. 이게 이제 제 데니얼 민디올라라는 사람이 저랑 벌써 거의 한 15년 동안 가장 친한 친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이제 University of Pennsylvania, 필라델피아에 있는 UPenn의 교수인데 이 사람이랑 이제 저랑 둘이 일을 해서 만들어내온 반응이 이게 저기 참 안 보이네요. 아주 멋있게 IBS에서 만들어줘가지고 이게 지금 지구가 이렇게 불타고 있는데 그 앞에 제가 개발한 반응이 보이고 이제 여기 이 반응의 메커니즘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뒤에 있는 것이 메타인이고 이 반응은 우리가 해낸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하는 일이 진짜 실험을 하는 것은 이제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 실험하면서 꼭 죽을 뻔도 한 게 많이 있었는데 그때 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태까지 살아났으니까 이제 자꾸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계산을 하고 이론 화학 그러니까 프리딕션하는 컴퓨터를 써서 화학을 하지는 않지만 화학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프리딕션까지 하는 그런 기술을 제가 개발해서 제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니까 이제 우리 둘이 제가 이제 프로젝션한 그러니까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반응의 이제 촉매 반응을 할 수 있는 몰레큘들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번은 이 페이퍼가 이번에 이제 발표한 하고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낸 것 중에 가장 재밌다. 하는 것 중에 저쪽에 봐서는 재밌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정말 여태까지 지금 그렇게 힘들다는 반응. 그러니까 CH 액티베이션을 메테인 가지고 하는 반응이 안 되는 것을 지금 컴퓨터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리디움을 이렇게 만들면 반응이 분명히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서 제 친구가 가가지고 만들어서 실험을 해봤더니 정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렇게 퍼블리케이션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그 얘기는 지금 뭐 진짜 화학적으로 이거는 진짜 누가 알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한 3시간이나 4시간 동안은 더 얘기할 자료도 다 가져왔으니까 그거는 이제 이거 다음에 얘기로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그러면 컴퓨터를 가지고 지금 화학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사실을 어떻게 하면 컴퓨터 안에 프로젝션을 하냐. 아까 바둑 두는 것도 보여드렸죠. 그죠? 그러면 화학을 하는 거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린 건 이것도 우리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다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프로그램은 뭐냐면 케미스트리는 정말 리얼 스페이스에 여기 이렇게 실험을 하고 있는데 알파고나 지금 저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virtual 스페이스에 하고 있으니까 이 머신 러닝 그러니까 기계가 배울 수 있는 것을 화학에 쓰려면 여기 있는 것을 프로젝션을 어떻게 컴퓨터에다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주 쉽게 합니다. 아주 쉬운 것은 뭐냐면 컴퓨터 모델을 만들 때 아톰들을 그냥 벌이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공이 스프링들이 이렇게 잡혀 있는 공이라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 아톰들이 이렇게 잡혀 있으면 스프링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을 때 이게 움직이는 그러는 뭐 속도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번드가, 그러니까 이 스프링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려면 그거에 대한 에너지,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마테마틱으로,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이 컴퓨터 모델에다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이 몰레큘이 규정이 어떻게 생기고 이 생긴 형태가 어떠냐 그런 것을 볼 때 그러면 진짜 메커니컬 모델에 스프링이 이렇게 붙은 것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이것이 돌아가고 이러는데 그러는 데의 그 법은, 그 돌아가는 법은 그리고 에너지가 얼만큼 들어가서 얼만큼 움직일 거냐. 그러는 식을 어떻게 해오는 거냐면 그것은 이제 뉴토니안 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물리학에서 배우는 뉴턴이 한 뉴턴이 알아낸 그 형식, 그거를 이제 그거를 써가지고 이 몰레큘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로 이렇게 해보면 문제가 뭐냐면 이것도 잘 되긴 잘 되는데 문제는 그 원자까지 가면 그 뉴턴이 알아낸 그 물리적인 법이 맞지가 않아요. 틀린 점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배웠던 게 뭐냐면 퀀텀 메커니컬 월드. 퀀텀 메커니컬 월드에 가보면 엘렉트론이나 뉴클리아이들은 우리가 보통 움직이는 것 같이 움직이지 않고 속도도 퀀타이스라고 그럽니다. 속도도 그냥 조금씩 이렇게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쭉 가다가 에너지를 더 주면 계속 에너지를 더 줘도 에너지를 안 받다가 갑자기 그냥 팍 속도만 바뀌어버리고 막 그러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게 많아요. 그 일을 제일 처음으로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한 사람은 이 사람 슈로딩거. 이게 이제 슈로딩거 이퀘이션을 한번 써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됐든 이제 수학을 많이 잘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아인슈타인은 퀀텀 메커닉스를 믿지 않았지만 아인슈타인은 뭐 퀀텀 메커닉스는 자기 잘 이해도 안 가고 뭐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나는 그거 믿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퀀텀 메커닉스에 개발하는 데 굉장히 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두 분보다 내가 생각할 때 우리 화학 쪽에 화학에 쓸 수 있는 퀀텀 메커닉스를 많이 이제 일을 해준 분이 바로 그때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갔던 로버트 파. 이 사람이 UNC에 있는 파라는 분이 제 눈에 보기에는 아인슈타인이나 슈로딩거나 비슷한 정도로 큰 인물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그분이랑 한 일도 여기다 한번 좀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아톰이 이렇게 많이 생긴 거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계산 같은 것도 이제 그냥 뉴턴이 한 얘기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엘렉트론을 집어넣고 엘렉트론이 어떻게 움직이냐. 그걸 퀀텀 메커닉스까지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반응 같은 것도 다 시뮬레이션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화학가들은 원래 이제 실험도 아까 보였지만 실험도 많이 하고 뭐 이러는데 이것인 제 연구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그냥 컴퓨터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한테는 조금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컴퓨터가 제가 인디아나 유니버시티에 있을 때 쓰던 컴퓨터인데 이것을 하나 사는데 한국 돈으로 한 150억 정도 들었습니다. 한 150억 정도 이만큼 컴퓨터를 가지고 쓰다 보니까 이제 제 사무실은 좀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 이제 그 몰레큘 우리가 계산한 몰레큘들 이거는 뭐 DNA가 없고 이거는 여기는 이제 그 아밀로이드라는 프로틴이 아밀로이드라는 프로틴은 이제 그 알츠하이머스 디지즈가 나올 때 두뇌에서 찾는 그런 프로틴입니다. 그것에 이제 우리가 제 시뮬레이션을 해서 일을 본 게 있어가지고 그걸 여기다 한번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쓰는 그래서 프로그램의 이름이 프레딕터라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알파고가 아니라 제가 쓰는 프로그램은 프레딕터입니다. 이제 알파고 같이 그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아직 좋지는 않지만 그렇게 좋지 않은 이유가 그 일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좀 많이 도와주고 그래야 되니까 이 안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카이스트로 좀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 일 좀 같이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 컴포넌트들은 뭐냐, 우리 프리딕터의 컴포넌트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프리딕터한테 물어보는 거는 How can I activate methane? 메테인 같은 거에 CH 본드를 어떻게 끊을 수가 있냐? 그런 질문을 던져줬을 때 이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inference engine이라고 합니다. inference engine이면 이건 이제 생각하는 엔진. 그 생각하는 엔진은 여기서 이제 chemical logic based on quantum calculation.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컴퓨터가 배우려면 이렇게 해봤더니 잘 되던데 다르게 했더니 안 되더라.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경험을 우리가 실험해서 컴퓨터한테 가르쳐 주려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아까 전번에 그 알파고에서 본 것들은 알파고가 그 정도 일을 잘하기 위해서 바둑을 두어 본 것이 한 우리가 지금 전 인조가 바둑을 두었던 그래서 레코딩이 됐던 그 바둑 판들은 싹 다 한 번씩 본 거예요, 이 컴퓨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케미스트리를 이런 알파고 같은 그 컴퓨터에다가 가리키려면 지금 우리가 한 화학 반응을 막 개발하고 이렇게 일한 적이 한 150년 정도 되는데 150년 한 200년 되죠, 그죠? 그거에서 했던 결과를 다 갖다가 가르쳐 줘도 데이터가 너무 작다고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컴퓨터가 사람 없이도 이 반응이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이 반응이 잘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러니까 바로 그 decision tree, 아까 그 네트워크 보여줄 때 그 네트워크를 보여주는 데이터 피딩을 컴퓨터로 꼭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까 보여준 것처럼 그 퀀텀 케미스트리로 해서 반응 같은 걸 정확하게 잡아서 컴퓨터가 이게 맞은 건지 틀린 건지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게. 그걸 만약에 한다면 그래도 이제 지금 태스크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반응하는, 그 계산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닌데 요즘 컴퓨터들이 하도 많아져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크게 좀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인퍼런스 엔진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로직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꼭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세계에서 뭐 할 수 있는 반응을 싹 다 한번 해본다. 하는 게 아까 그 우주에 있는 원자보다 더 많다 하는 그런 똑같은 문제가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메모리가 필요하다. 얘기한 것처럼 이제 메모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롱텀 메모리를 이제 컴퓨터 지오메트리라고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웨이브 펑션이라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저장을 하는 패실리티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저장하는 거는 이건 어떻게 하냐? 그런 건 여기 지금 집에 가서 오늘 숙제로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SQL이라는 것입니다. SQL 서버가 다 이게 보면 오픈 소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돈 낼 필요도 없이 가서 그냥 다운로드만 하면 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열심히 공부하세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부터 이제 한 50년 후까지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그러니까 빅데이터라고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데이터를 많이 이렇게 만들어냈으면 그것을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 사람이 하나씩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거를 정리하는 것을 데이터베이스로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SQL 데이터베이스로 가서 하고 그 이제 raw 데이터 가지고 그 raw 데이터에서 이제 chemical property 같은 걸 만들어내는 그 반응이 간 거냐 안 가냐. 아까 그 decision tree 하는데 필요한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서 specific target들을 정확하게 딱 잡아서 이게 이제 우리가 물어봤던 질문이 대답이 됐냐. 대답이 됐으면 prediction을 해서 실험하는 사람 보고 가서 해봐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실험이 그게 안 됐으면 이제 다시 들어가서 다시 계산을 해서 스페시픽 타겟을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이런 것들을 사람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든가 아니면 사람이랑 커뮤니케이션 하지도 않고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컴퓨터 150억 주고 샀다는 컴퓨터 그 컴퓨터랑 이제 연결을 해서 계산을 해서 다시 이쪽으로 가서 하는 이터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알파고 같은 그런 테크놀로지를 쓰진 않았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artificial intelligence 가지고 아까 사이언스 논문 보여드렸던 그 논문 개발하는 것에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 원래는 그 정도 되는 반응을 개발을 하려면 적어도 한 4년에서 5년 아니면 6년 운이 좋으면 그 정도 되는데 이것을 굉장히 시간을 줄일 수가 있었던 그런 것이 지금부터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그룹에서 하는 일이 이것을 좀 더 그 알파고 비슷한 식으로 그 AI를 점점 더 잘 개발을 꼭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인터페이스가 우리가 쓰는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서 이제 반응 같은 거 이렇게 그리면 바루나라는 그 뒤에 머듈이 이제 세이빙도 다 하고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테크놀로지 디벨롭먼트는 이제 이 정도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많이 질문하시는 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지금 한국이 미국이나 독일에 비해서 화학이 어느 정도냐? 우리가 경쟁을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우리 지금 학생들 퀄리티,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는 미국이랑 비해서 어떠냐? 그 질문을 많이 하셔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 한국에 나왔다는 이유도 내가 볼 때 미국에 있나 한국에서 지금 나오나 일을 할 수 있는 건 한국에서도 똑같이 미국에서 하던 거나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어서 나온 거고 그리고 지금 카이스트에 진짜 와봤더니 지금 제가 교수 생활을 한 지 벌써 13년 됐네요. 그죠? 13년 됐는데 카이스트에 나와서 카이스트에 있는 학생들 보고 진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공부들 이렇게 잘하냐. 근데 아직도 이제 미국이랑 좀 다른 점은 뭐냐면 미국에서 애들은 교수가 이렇게 딱 뭐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내가 볼 때 이런 이 반응은 이렇게 가는 거다. 그렇게 했으면 미국 학생들은 무조건 대들어요. 무조건 다 틀렸다고 들어오고 좀 자기가 좀 해보려고 그러는 그 스타일이 있는데 한국 학생들은 여기 지금 선생님들은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착해요. 뭐 대드는 것도 없고 그냥 뭐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냥 무조건 다 하고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카이스트 내 학생들하고 얘기하는 것이 좀 대들어봐라. 뭐 교수님이라고 자꾸만 그냥 예예 그러면은 진짜 좋은 건 안 나오니까 사운드 자꾸만 해보고 뭐 화학이 틀렸나 안 틀렸나 그러는 것을 좀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한국 기술이 이제 미국 대학이나 미국에 있는 무슨 명문 대학들한테 딸게 내가 보기엔 카이스트나 무슨 서울대 같은데 아니면 무슨 다른 여러 좋은 대학들이 한국에 많이 생겼는데 내가 볼 때는 뭐 딸리는 게 하나도 없고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전통이 없다는 문제. 그러니까 무슨 하버드나 무슨 MIT 같은데 보면 그런 콜롬비아 같은데 그런 데 가보면 그런 화학을 하고 있던 그런 연구한 역사가 뭐 150년, 200년까지 되는 옥스퍼드 가면 그 베일리얼 컬리지 같은 거는 뭐 1200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때부터 뭐 화학을 하고 있었던 데라 전통이 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하면 컴피티션을 할 거냐? 제가 믿는 것은 지금 이제 IBS가 지금 우리 기초과학기술원,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이제 Center for Catalytic Hydrocarbon Functionalization 하는데 우리가 이제 미국이랑 중국의 경쟁을 하려면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teamwork.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어느 문화든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 있고 한국은 한국 사람이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엔 한국 사람들이 미국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은 뭐냐면 팀워크. 이렇게 같은 좁은 데 맨날 살아보니까 같이 일하는 디시플린이 미국보다 훨씬 더 높아요. 일을 같이 하고 이러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교수들이 미국에서는 다 이제 혼자 공부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를 말고 우리 IBS에서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우리 여럿이 같이 일을 하나를 하자. 그러니까 고를 하나를 잡아서 여럿이 같이 일하는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제 얘기가 다 된 것 같고 그러면 맨 처음에 내가 우리가 물어봤던 질문 알파고가 화학 반응도 배울 수 있을까? 답은 yes,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아직도 할 일이 많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일하는 얘기를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우리가 연구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카이스트에 우리 그 IBS 단체만 해도 연구원들이 그러니까 대학원생, 포스트독들 뭐 이런 사람들 다 합쳐서 한 90명 정도 일하고 있는데 전 카이스트 화학과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400명에서 한 500명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 아직도 진짜 일 잘하는 사람들,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올 필요 없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자꾸 우리 쪽 화학과 과학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필요하니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제가 원래는 화학을 할 사람이 아니죠. 제가 화학보다는 컴퓨터를 더 잘하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그러면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냐, 어떻게 미래에 가는데 어떻게 결정을 하냐. 제 경험에서는 뭐 다른 생각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제가 결정한 것은 그냥 제가 제일 재밌다 생각한 거예요. 화학을 이렇게 벌써 거의 20년, 30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화학 공부가 공부라고 이게 힘든 공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도 우리 단장님한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지금도 월급을 안 줘도 할 만한 일을 월급을 줘가면서 한다는 게 지금 내가 이해가 잘 안 가요. 근데 자네한테 얘기하지 말고 우리. 그러니까 이 생활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딴 사람들은 일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일이 아니고 이건 장난치는 거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 생각이 드니까 뭐 일을 하면서 지치는 것도 없고 지금 뭐 내가 한국에 이렇게 혼자 나와서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뭐 잘 모르고 이렇게 계속 일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숙사에 있으니까 바로 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눈만 뜨면 가서 하는 게 일이 아니라 그냥 내 눈만 뜨면 하는 일이다 하고 생각이 들면서 하니까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랑 경쟁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일이라 생각하면 그러니까 나랑 경쟁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피곤한 인간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만 뭐 시간도 거의 다 됐고 이제 마쳐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강의를 해서 저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즐거웠고 제 강의를 들어서 이제 과학에 더 신경을 써주고 그리고 재미있게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